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내년 살림살이 지난 주말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유지되는 거겠죠. 2017년 예산안 통과 내용 봤더니 비판할 부분도 있고 또 가능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일본은 도움을 요청한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환란의 결정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일 통화 수합 후, 즉 외환 안전망을 위한 협상, 일본 측이 중단했습니다.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까지 들었는데요. 문득 그때 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생생 장바구니 만나는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도 장바구니에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한 주를 만들어갈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뜰하면서도 건강한 장바구니 정보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 2017년도에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지역 예산 땡기기가 만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드렸었는데요. 예산안이 3일 통과됐습니다. 400조가 넘는 규모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긴 하지만 사실상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적은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복지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요. 130조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늘리는 방향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안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0조라는 규모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합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순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안 전체 규모와 또 어떤 내용적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액수가 400조 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좀 크게 와닿긴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주요 국가 중에서 예산 규모가 제일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400조는 사실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올해 좀 3% 5%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폭이 이제 굉장히 작죠. 내년 신규 예산도 1.7%밖에 되지 않아서 네. 사실은 이렇게 좀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5조 정도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하고 했는데요. 네네. 그것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를 회계 조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네. 2조 2천억, 예비비 5천억 깎고 이게 벌써 3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쌀소득 집불금 5천억, SOC 지역구 예산 늘려준 거 4천억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거의 4조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소야다가 돼가지고 이 예산 수정이 좀 많을 거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해하고 별 차이가 없이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복되는 게 단지 반복되는 것만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반복된다라는 건 문제다라고 부를 수 있다.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요. 좀 그래도 성과라고 볼 만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나마 이번에 좀 다행인 것은 사실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를 해서 네. 어차피 늘 수밖에 없는 복지를 안 늘리면서 부채를 증가시켰었는데요. 네. 그래도 아주 미미하지만 증세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같은 재정의 건전성의 좀 방향에서 나쁘진 않다고 이제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작아서 문제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특히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를 비롯해서 네. 시민단체들이 예산을 좀 삭감하기를 요구한 청원을 올렸었는데요. 네네. 이제 7,666억
60억 정도로 올렸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삭감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정말 삭감할 만한 것들을 해놨는데도 이게 좀 국회가 여전히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은 뭐 말보다는 이 직접적인 예산이 움직이는 어떤 정책의 실행 동력이 되는 건데 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도 아쉬운데요. 일단은 뭐 교육 과정은 지난 초 때도 그렇고요. 1년 전도 그랬지만 계속 이 갈등 상황이었는데 어린이집 8,600억 지원 예산이 한 1조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일반 회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특별회계이긴 한데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셈인데요. 네네. 이제 만시지탄이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목적 예비비로 했던 거를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문제는 이게 이제 3년 한시적이어서 네. 단기 처방이 아닌가라는 제 우려가 좀 있고요. 조금 약간 시간을 밀어버리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중앙정부 책임이 명시됐다는 거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갈등 요소가 많이 줄어든 거죠. 네네. 이제는 전혀 책임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 8,6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아까 소득세 증액이 딱 그 정도 액수거든요. 네. 8,700억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재원 마련 일종의 페이고가 됐기 때문에 네. 좀 그나마 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뭐 물론 좀 나라 상황,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그런 면은 좀 인정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 예산을 자꾸 눈여겨보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9조 5천억 원, 전체 한 3분의 1 가량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근데 오해가 있는데요. 이 복지예산이 비중이 증가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중, 그러니까 그 다른 예산 평균 증액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증액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네. 연금 기금 예산입니다. 아. 국민연금, 노동, 무슨 주택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세금으로 하는 복지는 이 129조 중에서 네. 한 50조가 안 돼요. 직접적인 복지, 쉽게 말하면 복지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안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구조적인 예산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착시 현상이 있어서요. 네네. 복지가 이렇게 늘었다고 거의 미미한 액수로 늘었거든요. 1% 정도 늘었습니다. 네. 세금으로 쓰는 복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시 문제고요. 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증액했다고 막 정부에서 자랑하는 예산들 보면 네. 무슨 511억짜리 수급자 발굴 지원, 뭐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 지원 확대 100억 뭐 이런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129조 얘기했는데 늘리는 거 얘기하라고 하니까 500억, 100억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거의 이제 늘어나는 액수는 별로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사회 안전망이나 어떤 구체적 복지의 어떤 실행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약하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들 좀 눈에 띄는 예산안이 편성은 없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랑하는 일본이 500억짜리고, 네네. 그 다음에 100억짜리, 이 정도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양국 지원 200억, 뭐 전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네. 뭐, 하다못해 500억이 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걸 다 합쳐봐서 한 4천억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감액을 또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노령연금 이런 데서 감액을 좀 했고, 수급자 수를 줄여가지고, 네. 뭐, 그다음 의료급여 사업에서도 감액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네, 그걸 참 늘렸다고 얘기하기에 너무 좀 이렇게 난처한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5년간의 예산 증가율을 봐도 사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훨씬 못 미치고 평균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네. 재미난 현상은 네네. 이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이 어디냐면 문화예산이었어요. 증가 부분으로 봤을 때 말입니까? 예, 증가 네네. 폭으로 보면 네네. 비율로 우리 뭔가 연결이 되죠. 요즘 최근 문화예산이 지금 뭐 최순실 예산과 연관돼 있는 거죠. 아니 이번에도 지금 관심이 사실은 최순실 차은택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뭐 심지어는 그래서 지역 창조경제 발전센터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네네. 예. 실제로 삭감 규모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은 1,800억 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는 1,200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들이 뭐 명확하게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네.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뭐 그 변명은 그 뭐 이제 이 일종의 뭐 선의 피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최순실 예산이 아니면 선의 예산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건드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또 최순실 이런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예산에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제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네. 되겠죠. 그래서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사업 자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올림픽이나 뭐 아라리오 평창 뭐 이런 SOC 이런 것들이 최순실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은 예산이라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거 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이 예산에 타당한가,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걸 따져보는 부분도 지금 실종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절반도 못 줄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최순실 네, 그렇죠. 차원에서. 예. 예. 그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어서 최순실 그 그룹에서 네. 건드리기 쉬웠던 거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사회 안전망, 이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복지 예산, 안전망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화 쪽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이 분노를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이 SOC 사업은 물론 뭐 일면 지금 뭐 트럼프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에 보면 긍정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 SOC도 증가했더라고요. 예산이 보니까 지역구 네. 예산이더라고요. 결국은 네, 유력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뭐 도청 이전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유지비 보수, 뭐 대구 디지털 만화창작 전시관, 부산 뉴튼 융합 창조센터 뭐 이런 것들, 네네. 섬진강 에콘 뮤지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4천억 원이나 증가가 됐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복지를 예산을 증가시킨 거는 보육 이거 빼놓고는 네. 거의 뭐 한 2천억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SOC는 4천억을 증가시켰으니까 어떤 것에서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또한 이 증액심사소위원회도 비공개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유력 의원들의 또 지역구 챙기기, 이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 네. 의원님들의 돈이 아니죠. 자, 이 불필요한 이런 선심성 예산은 이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공개만이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그 예산은 저희가 5월달부터 계속 저희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고 그런 지적이나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문제는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도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언론에서도 특히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네.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삭감하지 않는 국회 또 그걸 계속 편성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계속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 관련 기사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좀 필요하면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법도 조금 개정이 됐는데요. 사실 관심이 모아졌던 건 법인세의 이 명목적인 최고세율 인상이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비과세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 어떤 세액을 좀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래서 고소득자 5억 원 구간 만들어서 세율을 40% 하기로 하고 했는데,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1조 원 정도 네. 증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논쟁이 좀 있어요. 그렇게 네.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어떤 사람은 7천억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지 않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충분히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회사가 내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득세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는 이미 세금 중에 1위 세금이 됐습니다. 네. 우리 그전에는 막 부가세가 많다고 했었는데. 네, 회사보다 개인이 더 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소득세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비슷한데요. 네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 세제의 변화는 큰 액수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처음으로 증세 쪽으로 이제 물꼬를 텄다는 거 정도, 뭐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 같은 거 이제 줄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정부 주장은 지금 8,100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추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서 축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필요했던 그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다른 부분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인세를 올리지 않지만 이 감면 혜택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국민들의 시선도 기업들 또 대기업들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책임을 다하는지 이 부분에도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고 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또 기여하고 함께 또 분담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광범위한 내용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조목조목 여러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생각할 거리를 나눠보고요. 의견 주시면 또 선물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외환 위기입니다. 참 이 말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또 놀랍게 기억하는 얘기는 없겠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돈을 벌려고 들어왔던 외국 돈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투자 목적으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것, 그만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국가 경제는 1997년 또 2008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걸 외환 위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서로 외환, 특히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외환 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환 위기 시절의 어려운 경험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 제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소식 첫 번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 즉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워지겠죠. 문제는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문턱에서 빗겨나 제2금융권으로 가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또 세금 할인해주고 이런 제도들 오늘부터 시행되나요? 네, 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차죠. 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2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깎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나 부가세까지 합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략 한 3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이 기간에 차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민 중에 자영업자들이 경유차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안 그래도 좀 자동차 판매도 어렵잖아요. 이 자동차 업계들도 좀 나서겠네요.
네, 지난 6월 말에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소비가 급감했었죠. 그야말로 소비 절벽이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자동차 업체도 추가 할인 혜택 제공하면서 일제히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을 통해서 차종별로 최소는 30만 원 그리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데다가 이 차값 할부로 낼 때 무이자 적용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세금 할인에 자동차 업체 추가 할인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연식이 변경이 되니까 이제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월에 차 바꾸시면 잘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만큼 절박한데 혜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 이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 이게 사상 최대폭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군요. 네, 월소득을 기준으로 위에부터 이제 10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1분위 그리고 상위 10%를 10분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 1분위의 지난 3분기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을 보니까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16%나 감소한 건데요. 네. 이거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폭입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번 돈에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빼고 남은 돈,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1분위 가처분 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매분기 10%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4.18% 줄었고요. 이후에 감소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같은 기간 3.2% 늘어나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네. 상당히 대조적이죠. 결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저소득층만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부문별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6% 줄었고요. 사업소득은 17%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거는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작년 2분기 이후 꾸준히 늘다가 올해 1분기 7.8% 감소했고 2분기에도 6.5%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일용직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근로소득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경기 불황으로 음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도 힘들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사업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 같이 줄어든 게 아니라 또 상위 10%는 늘었다라는 부분이 좀 슬픈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 가계부채도 문제겠지만 기업들도 이제 은행 문턱을 못 넘어서 비은행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니까 3분기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잔액이 98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분기에 비해서 1.6% 늘어난 건데요. 이 중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은 1.2% 늘어난 반면에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그러니까 이른바 이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3.4%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기업들이 이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건데요. 네. 그야말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죠. 문제는 이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지난 10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을 기준으로 보면 연 7.45%입니다. 네.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가 3.34%니까 2배가 넘는 거죠. 네. 여기에다 지금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풍선 효과의 특징이 풍선은 줄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넘어서지 못한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이 바로 무역의 날인데요. 수출 기업들 중에서 실적 좋은 것들 상 주고 이런 약간 축제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에는 유독 우울한 가운데 치러졌는데요. 장기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을 받는 수출 기업도 급감했고요.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라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도 불참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을 더한 교육 규모가 8,185억 달러였는데요. 수출과 수입 각각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 그리고 8.3%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올해 연간으로 이제 이 교육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기려면 12월 한 달 동안만 교역량이 1,815억 달러를 넘어서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교육 규모가 777억 달러 수준이었고 바로 전달만 봐도 830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무역 1조 달러는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달성했고 2014년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수출 순위도
세계 6위까지 올라섰는데요. 네. 작년에도 6위는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 실적만 갖고 비교해보면 이제 8위로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수출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 부진을 기록했잖아요. 네네. 이 세계 경기 둔화에다가 뭐 유가도 하락했고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파업이라든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 뭐 이런 국내 악재들도 좀 많았습니다. 또 올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680명이 포상을 받았고 1209개 기업이 수출 혜택을 수상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예, 구미, 창원 이런 제조업 단지 가보면 수출탑들이 있는데 왠지 서글퍼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일단 무역 1조 달러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세계 네. 경기 둔화도 지금 문제가 됐지만 국내 여러 가지 이유에다가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경제가 올스톱된 상황도 더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1조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빨리 이제 전국이 안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대책들 이런 것들 수립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무역 1조 원에 대한 경각심 국민들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무역 1조 달러에 대한 걱정과 또 관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무역을 하려고 하면 외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일 간 통화 스와프, 이 외환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데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말도 참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말입니다. 각 나라가 돈이 다른 건데 이 돈이 다른 돈은 사실 달러라든지 일종의 공용화폐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외환 시장의 방파제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 수출도 어렵고 무역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죠. 협상 대상을 알 수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태도에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 우리 경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학회장이시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자세한 이야기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앞서 리드에서 잠시 설명하면서도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통화 스와프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쉽게 풀어주시면서 또 이게 왜 중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꾼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근데 뭐 한일 통화 스와프 그러면은 일본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돈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꿀 때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일본의 엔화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약속을 해서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달러를 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네. 바꾸기를 약속을 해 놓으면은 네. 이제 우리가 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네. 그 약속한 만큼 일본에서 돈을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우리 외환 보유액도 있지만은 이선 외화 유동성이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우리가 급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통화 스왑이라는 것을 체계를 해둡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액이 부족했었는데 네네. 한미 간에 네.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을 체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당시에 외환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정말로 뭔가 이선의 어떤 외환 보유라고 얘기했는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는 것만으로도 좀 쉽게 말하면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더 위험하다라고 다른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다가 네. 그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서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서로 먼저 돈을 빼가려고 합니다. 네네. 늦게 빼가면 돈을 가져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 또는 한국에 그 금융계열에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들이 돈을 먼저 빼나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2008년 같은 경우에도 한미 통화수합 300억 달러 체결되니까 네. 한국에서 돈을 이제 천천히 빼나와도 괜찮겠다 네.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인식이 되면서 돈이 덜 빠져나가서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 이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여러 가지 도산을 걱정해서 내 돈 빼가야지 하다가 통화 스와프라는 걸 보면 다른 나라와 그 돈을 쓰도록 서로 협의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시점을 정해놓은 이 통화 스와프를 외환 방파제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 좀 국내 정치 상황을 빗댄 거라서 또 감정이 더 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상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해 버렸거든요.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는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도 700억 달러까지 11년 동안 하더라도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어서 네네. 한국의 든든한 방파제가 됐었는데 네. 사실은 그 2012년부터 이제 그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화 네. 수합 규모가 점점 줄어다가 작년에 100억 달러를 마지막으로 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다시 한일 통화 수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8월 달에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거론이 되어서 사실상 연장이 새로 통화 수합을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일본 부총리가 지금 얘기가 한국에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하는 총재, 일본은행 총재, 혹은 우리 경제부총리, 일본 경제 담당 장관 체계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한은의 부총리가 사령탑이 누군지 좀 애매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단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통화수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 한미 통화수합을 보면 알지만은 양국 간의 전략적 우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나라를 꼭 도와줘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우호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제 체결하는 건데, 일본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에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체결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을 해왔었는데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통화수합 문제도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호적 메시지가 오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일본 쪽에서는 더욱더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협상 중단의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즉 일정 규모의 외환을 서로 교환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망,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지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위기의 안전장치다라는 기대가 앞서 설명처럼 있었지만 만약에 중단됐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일본과 통화 스와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어떤 여파를 지금 받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냉정히 생각하면은 네. 현재 우리가 3,7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에도 한 4,500억 달러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채 중에서도 단기 외채하고 네. 또 1년 내에 만기가 들어오는 또 장기 외채해서 그런 걸 이제 유동 외채라고 그러는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돈들이네요. 네, 그게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네네. 그 외에도 우리는 원자재가 전혀 없는 나라니까 원유만 해도 수입을 해와야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하면은 우리의 3,7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또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 때문에도 금리가 올라오고 하면은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 쪽으로 돈을 빼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게다가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령탑이 또 없이 지금 대책도 마련이 안 될 경우에는 네. 내년 말 정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처럼 그런 한미 통화 수합이 쉽게 될 거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한미 통화 수합도 2008년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이 565달러 체결돼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달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를 바꾸는 네. 거라서 위안화는 아직도 국제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화 유동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은
적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게 한미나 한일 간의 통화 수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갑자기 외환벽을 보유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네. 수출도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미리미리 좀 해두는 거. 이건 이제 평상시에 위기를 대비해서 해두는 건데,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해두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일본이 이 한국이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히려 일본 자산을 이 돈들을 빼가면서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중국과도 통화 수합을 맺고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라든지 또 지금 금한령도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미국은 줄곧 통상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되면서 심지어는 FTA까지 뒤흔들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정부가 조선업 살리게 하는 것조차도 불공정하다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정치권을 우리가 뭐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뭐 정권 쟁탈을 위해서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적이죠. 활동하는 거니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네네. 경제가 또 다시 또 위기가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국고 출연도도 그렇고 위기 한 번 오면 그냥 성장률 반토막이 나고요. 네. 실업자가 뭐 100만 명 이상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여야 간의 정쟁을 하더라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경 분리 원칙을 적용해서 네. 초당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빨리 결정을 해서 사령탑 없다 이런 소리가 해외에서 안 나오도록 아침에 네. 또 모디스도 그런 얘기를 또 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도록 해서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살려라. 네. 위기 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서 선언을 해주면은 해외에서 이런 소리들이 좀 안 나오고 또 실제 우리 경제도 위기가 좀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환 보유액이 또 넉넉지 않은 수에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여야 간에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건 좋다 이거면 좋고 다만 국민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에게 정권을 좀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대국민 선언을 하고 또 대외도 선언해서 하면은 조금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위기만이라도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경제부총리를 빨리 내세워서 좀 여야가 합의해서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마음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좀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매주 월요일 이 코너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바구니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제일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또 경제적으로 쇼핑하고 가족 건강 책임지고 이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날씨도 추워지고요. 좀 세상도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네. 장바구니엔 가족들을 위한 음식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거든요. 물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파프리카와 애호박이 조금 상승세입니다. 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출하 지역이 중남부 두 곳에서 나오던 게 남부지방으로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좀 줄어서 가격은 오름세이고요. 네. 애호박은 출하 지역이 진천의 중부지방에서 이 진주의 남부지방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기도 했고, 또 일기가 한창 불순했던 탓에 출하량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프리카와 애호박 오르고 있군요. 좀 내려가는 품목들은 어떤 거죠? 네, 가격이 이번 주에 좀 내려가는 품목들은 삼겹살과 무, 그리고 붉은 고추가 있겠습니다. 삼겹살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은 큰 차이가 없이 꾸준하겠지만요. 이 중부지방에서 김장이 점차 마무리가 되면서 보쌈용 수요가 많이 감소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는 중남부 지방에서 재배된 물량과 더불어서 이 제주 지역에서 드디어 겨울에 나는 월동무가 조금씩 출하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가격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삼겹살 조금 싸졌고요. 또 이 겨울에 무 깎아서 아삭하고 베어 물면 건강에도 좀 좋습니다. 예, 콧물 나오는데도 좋고요. 자, 겨울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월동무, 월동배추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김장도 끝나가고 있고 붉은 고추도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 고추 경우에는 출하 물량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역시나 이 중부지방에서 김장 성수기가 지나면서 요식업소 등에서 양념용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붉은 고추의 경우에는 김장용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또 평소에 음식에도 고명으로 많이 애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격이 저렴해진 붉은 고추 용도를 좀 바꾸셔서 찌개나 탕에 고명으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반찬에 좀 활용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먹는 음식들입니다. 이 붉은 고추 좀 얇게 이 실채로 썰어가지고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꾸미기 하시면 음식이 훨씬 더 맛깔스럽게 보일 겁니다. 자, 물가 정보 잘 들었고요. 김장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남쪽 지방은 이제 시작할 채비를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재료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마지막으로 또 김장 정보 재료들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김장을 좀 맛있게 담그려면 아무래도 재료가 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재료들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아지는데 김장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배추가 우선 좀 좋아야 하고요. 네. 또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재료들 상태가 좀 좋아야 맛있게 버무려지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맛있게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배추는 배추 고유의 모양과 크기가 좀 고르면서 알 속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양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하고요. 당연히 크기에 비해서 좀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좋은 배추가 아니겠죠. 네, 속부터 천천히 가득 차서 아주 단단한 느낌의 배추가 좋다. 딱 들었는데 크기에 비해서 좀 가벼운데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액젓, 고춧가루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액젓, 저희 집에서는 이제 대체로 많이 쓰시는 멸치 액젓을 좀 쓰는데요. 네네. 액젓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담긴 용기에 손상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하고요. 또 액상이 균일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액젓이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다른 색을 띠고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것과 아니면 부패나 변질에 의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액젓 이런 거는 물론 피하셔야겠고요. 네. 또 고춧가루의 경우에는 특유의 붉은 빛깔을 내면서 분말이 균일한 것을 좀 고르셔야 합니다. 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은 절대 피하시고요. 고춧가루는 워낙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너무 장시간 보관으로 인해서 색상이 변해버린 것은 매의 눈으로 고르셔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매의 눈이 필요하군요. 네. 네. 자, 액젓 같은 것들 고를 때 이 썩다와 삭다 참 이 철자가 몇 개만 다른데 의미가 다릅니다. 삭다는 좋은 거고 썩다는 나쁜 거죠. 그리고 고춧가루 저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냉동 보관하는 게 네네. 좋습니다. 예. 자, 저장성이 맞습니다. 좋은 제품은 또 이렇게 보관이 잘 되긴 하는데 네. 이 질도 나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깐 마늘, 소금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깐 마늘은 이 육질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또 아니면 직접 만져보셔도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색은 아이보리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부패되거나 변색되어서 진무름이 발생한 것은 깐마늘 경우에는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쉽게 골라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굵은 소금도 배추와 고춧가루 다음으로 좀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 소금의 상태가 흰색의 고체 분말인지를 꼭 확인하고 냄새가 없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곰팡이가 피거나 이물질이 혼합되어서 색상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의 색을 잃은 소금의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이 맛에도 아까 눈으로도 먹는다라고 했는데 제 빛깔을 네. 띠고 있는 것들 잘 고르라는 얘기 여러분 또 김시아 대리의 얘기 잘 담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자, 쌀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식이고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특별 단속을 네. 실시한다. 이 혼합 유통에 대한 단속인데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혼합 유통은 말 그대로 구곡과 신곡을 혼합해서 유통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쯤 되면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지금쯤 되면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곡보다는 햅쌀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햅쌀에 구곡을 혼합해서 젓가루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 단속 기간을 12월 30일까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햇살에 구곡을 섞어서 젓가루 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쌀의 수급 안정도 도모하고 또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크고요. 특히 단속 대상은 양곡 가공업체를 포함해서 쌀을 산지에서 대량으로 계약해서 판매하게 되는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이고요. 이 젓가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등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취학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이 오래된 쌀과 새 쌀을 섞어서 싸게 파는 이거 참 야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맛으로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법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고곡 수입산 혼합금지법이 15년 7월 7일 양곡관리법 제20조 4항으로 변경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 전에는 걸렸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조항이요. 이 법이 변경 시행된 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할 양곡 시가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좀 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걸린다면 처벌 조항이 좀 더 강화된 셈이니까 이런 단속이 좀 더 강화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요즘 뭐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구조가 좀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속임수, 음식에 대한 속임수,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땀만 품고 계신 업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또 소비자들은 알뜰하게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원마운트 티켓 선물 드릴게요. 0828님입니다. 지금이 우린 외환위기입니다. IMF 때는 애들이 어렸는데 지금은 대학생이고 다 커서 정말 힘드네요 하셨고요. 또 힘든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생경제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